자, 우리 지금부터 대동고 2학년 이제 모의고사 부교재 수능 실전 시작합시다. 수능 문제여가지고 내용이 좀 어려운 게 하나, 두 개 정도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지금 우리 승우는 지금 은우한테 책을 받았을 거예요. 좀 두꺼운 거고, 그게 1, 2, 3강이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를 더 찝어가지고 줬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구조 분석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까지 나눠진 거, 주제 제목, 요약까지 되어 있는 거 줬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글의 제목은 뭐냐면 시장 인센티브와 생태계 서비스의 잘못된 평가에 관련된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차근차근 할게요. 자, 천연자원에 관련된 관리자들은요, 뭐에 직면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시장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시장 인센티브가 뭘 제공해 주는 거냐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건데, 뭐에 있어서? 사용에 있어서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용이라고 하는 건 뭐를 사용하는 거냐면, 천연자원 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원의 사용.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거 여러분 밑줄에 볼까요? 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연자원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버리는 거냐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해주는 시장 인센티브에 딱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느낌이 지금 둘이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들면 좋고요.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숲 소유자들은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시장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죠. 바꿔 갑시다. 얘들아, 시장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얘는 수익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To cut down the tree, 뭐 하는 거냐면 바로 나무를 잘라내면서 잘라내는 그러한 시장 지위를, 시장 장려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tree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천연자원이 되겠지. 필기 제대로 하세요. 여기가 되지.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요, 그 숲을 바로 관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뭐냐면 탄소 포착이라던가 아니면 야생동물의 서식지 아니면 홍수에 대한 범람을 막아주는 것, 다른 생태학적 서비스를 위한 숲을 관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무를 잘라냄으로써 얘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줄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해입니다. 오케이? 자,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뭘 제공해 주는 거냐면 그 숲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점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서비스라고 하는 건 자연을 보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연 원천들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소유주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이점을 제공해 주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금전적 이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시장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겠죠. 맞지? 따라서 be like unlikely to, 영향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관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좋죠. 얘들은 관리할 필요가 없죠. 왜? 시장 인센티브 받을 거니까 무조건 자르면 돼. 밑줄 가자. 얘들은 뭐 하지 않아? 관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점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점인데 바로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경제적인 이점. 얘들아, 여기서 말한 이러한 서비스가 의미하는 건 위에서 말했던 환경보호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환경보호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경제적 이점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게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비시장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제공된 경제적 이점이라고 하는 게 may exceed, 바로 경제적인 가치, 얘들아, timber, 목재거든요.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를 밑줄 가자, exceed, 초과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연자원을 지금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면 당연히 지금 소유주한테는 경제적 이점 말고 금전적 이점이 보상이 되어지겠지. 그런데 좀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다음 세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의 시장 인센티브보다 경제적 이점, 여기서 말한 경제적 이점이라고 하는 건 시장 인센티브가 아니라 자연보호를 말하는 거겠지. 자연보호가 훨씬 더 많이 이점이 있겠지. 훨씬 더 많이 시장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되겠지.
맞지? 지금 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문장에 대한 예시로 들어갑니다. 자, 미국의 계획이 있는데요. United Nations initiated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대니아를 추정을 했대요. 경제적 이점인데 생태계 서비스에 관련된 경제적 이점이야. 뭐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거냐면 열대 우림 지역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진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점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요. 기후 조절이라든가 물의 정화라든가 아니면 침식을 막아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경제적인 이점, 그치? 경제적 이점이라고 하는 게 over 3 times greater per hectare, 1헥타르당 3배 정도 더 많대요. 뭐보다? 시장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시장의 인센티브보다 오히려 경제적 이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많다, 더 가치가 있다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따라서 그랬으니까 결과 문장. 따라서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건 얘는 뭐가 발생하는 거야? 시장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는 밑줄 가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건 밑줄 가자 are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지 않아. 뭐를 더 선호하는 밑줄 가자 extractive the uses, 바로 벌채를 하는 것보다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더 호의를 베푸는, 더 좋다라고 말하는 올바른 신호를 제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목이 뭐였냐면 시장 인센티브와 생태계 서비스의 잘못된 평가거든. 사람들은 시장 인센티브를 더 좋아해. 근데 실질적으로 생태계 서비스가 훨씬 더 이점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건 생태계 서비스에 관련된 경제적 이점에 관련된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여기 내용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클리드의 기하학에서 공리와 상정을 이해하는 건데 일단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쌤이 좀 풀어주고 갈게요. 공리와 산정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루 적용이 되어지는 거야. 두루 적용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걸 common sense, 통념이라 그래. 통념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두루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공리라고 하는 건 두루 생각하는 거. 상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야. 요거 두 개를 좀만 기억해 놓으시면 나는 좋겠다. 오케이? 다시 한번 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말하는 공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두루 통하는 것. 이렇게 해볼까? 두루 통하는 것. 그 다음에 postulate 상정이라고 하는 건 얘는 단정 짓는 거야. 단정 짓는 거. 단정 짓다란 말은 이게 딱 맞다라고 딱 하는 거거든. 그치?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이 지문이 철학 지문 같지만 정말로 괜찮게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는 어려웠었겠죠. 가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An axiom, 공리라고 하는 건 논리적이면서 자명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적이면서 자명한 이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뭘로 고려가 되어지는 거냐면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 보편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는 거래. 밑줄 가자.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 보편적인 게 공리야. 다시 한번 말해보면 공리라고 하는 건 두루 통하는 common sense인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건 당연히 공리가 되겠죠. 공리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르한 전제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한 이시 의미하는 건 공리겠죠. 공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전제가 필요로 되어지지는 않죠. 왜? 당연한 기본이니까. 보편적인 거니까. 가볼까? 왜 그래? 공리는 보편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전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밑줄 가봅시다. 다른 전제가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postulate가 나왔는데, postulate 아래 보시면 상정이라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단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정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조건인 거냐면 that is accepted as true.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건 맞는데 밑줄 가보자. 특정 주제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나오지 명확하게. 공리는 두루 일반적인 것, postulate, 상정이라고 하는 건 특정 주제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오케이, 가보자. 비록 이러한 axiom, 공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애들은 항상 했던 말이지만 though가 나오면 얘는 양보절이니까 얘는 무조건 주절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줄 가볼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지. 얘들아, 통념 안에 두루 사용되어지는 것 안에 특정한 주제에 적용되는 게 스페시픽으로 들어가잖아. 맞지? 공리를 우리가 제너럴로 보면 postulate, 상정이라고 하는 건 스페시픽으로 보면 되잖아. 근데 아시겠지만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건 제너럴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말은 이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들은 밑줄 가자. 똑같은 건 아니야. 오케이. 필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가보자.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관련돼 나왔는데 얘들아 지금부터 이게 뭐냐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예시가 되는 거야. 가보자. 야, 이러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중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리스 수학자였던 유클리드가 10가지의 진술에 대해서 떠올렸는데 그 10가지의 진술이라고 하는 거 he referred to 뭘로 언급이 되어진 거냐면 postulate, 상정, 단정으로서 언급이 되어지는 10가지의 진술에 대해서 떠올렸고 그리고 이것들을 5개로 묶여져 있는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흔한 상식으로서 언급이 되어지는 거야. 얘들아 바로 가는 거야. 바로 가. 흔한 상식으로 여겨지는 건 얘 뭐라 그랬어? 공리라 그랬어. 공리. 흔하게 여겨지는 건 공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실이야.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공리라고 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 건 상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에만 딱 되어지는 거냐면 기하학 영역에서의 특별하게 기하학 영역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야. 밑줄 가자. 얘들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단정인 거지. 기하학 영역에서는 단정적으로 여기만 적용이 돼. 그런데 공리라고 하는 건 모든 영역이 다 걸쳐서 두루 통하는 거야. 자, 그 진술이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집단의 진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첫 번째 집단의 진술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In the sense that 뭐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뭐 할 때? 다른 주제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 밑줄 가보자. 다른 주제에 적용이 되어질 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얘는 상정이야 공리야? 상정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냐면 상정과 공리라고 하는 건 다른 거다. 맞죠. 상정이라고 하는 건 단정적이면서 특별한 분야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 공정이라는 건, 공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뭐였냐면 모든 분야에서 고루고루 적용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지문은 뭐냐면 여러분들 평가가 창의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글입니다. 요거 재밌죠? 너무 자주 나왔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When it comes to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demanding,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가 많이 드는 까다롭고 지루한 과업을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더 잘 수행하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보시면 when이 나오면 when은 조건절이거든요. 얘를 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문장 주절을 우리가 결과라고 합니다. 인과관계는 잘 따져야 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더 잘 잘하는 거냐면 그들이 알고 있어. 그들이 평가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지루하고 까다로운 일을 하더라도 매우 잘하는 경향이 있다. 밑줄 가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겠네. 그들이 평가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요. 왜 때문인 거냐면 그들이 진짜로 열심히 할 거거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평가자들에게 감명, 즉 인상을 주기 위해서야.
내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짜증나는 일이고 지루한 일이더라도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미지를 좋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However, 그러나 나오는 순간부터 필자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나 똑같은 것이 이러한 과업에는 사실은 아니야. 즉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밑줄 가볼까? 바로 얘입니다. 아이고 얘입니다.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에는 사실은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창의성이 포함된 과업을 할 때는 평가라고 하는 것, 즉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평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긍정, 부정, 부정이다. 요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In this cases, 이러한 경우에 it is that 강조 부분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문장들은 항상 중요한 문장이에요. 강조 표현이에요. 뒷문장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정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밑줄 가자 실질적으로 뭐였냐면 평가에 대한 기대로부터의 자유다 그랬어. 즉 평가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내가 평가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버리는 순간부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발현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거냐면 굉장히 많은 무의식적인 정신적 과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밑줄 가볼까? 무의식적인 정신적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은 위에 있었던 여기 문장, 강조된 이 문장하고 똑같은 말이지. 평가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롭다란 말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제약이 없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동. 그치? 너희가 알겠지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우리가 의식을 갖고 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창의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굉장히 특이한 연상과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파란 펜으로 밑줄해 볼까요? 특이한 생각, 연상과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창의성이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가봅시다. In order to best engage these processes, 이러한 과정에 가장 잘 참여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need to step back, 잠깐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도록 허용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무언가를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상황들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은 밑줄에 볼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얘잖아. 평가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면서 무의식적인 정신적 과정을 의미하는 거잖아. 맞죠? 자,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요? striving for praise or some other reward. 다른 보상이라든가 칭찬을 갈구하는 것 대신에요. 파란펜 밑줄에 볼까? 칭찬을 갈구한다는 말은 얘는 뭐 한다는 소리야?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의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닐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오징어 흡착봉 이빨 단백질의 혁신적인 잠재력인데 쌤이 하다 이제 오징어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가봅시다. 근데 단어가 저 또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차근차근 가볼까요? 자, squid detectors. 이러한 오징어 촉수라고 하는 거, 얘는 촉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has hundreds of tiny sucker. 굉장히 작은 수백 개의 빨판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각각의 빨판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의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빨이라고 하는 게 오징어가 그 오징어의 먹잇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까지가 지금 오징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Because 왜 때문이냐면 이러한 빨판과 같은 teeth, SRT라고 부르나 봐요. 이러한 SRT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완전히 단백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었던 이 sucker ring teeth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빨판의 둥근 이빨이라고 하는 건 뭐와 다른 거냐면 다른
이 말을 봐봐. 말이 너무 다른 천연 중합체나 뼈 같은 경조직과 매우 다르대요. 그리고 그것들은 미네랄과 다른 물질들인데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미네랄과 다른 물질들을 필요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미네랄과 다른 물질들을 필요로 하는 건 뼈와 같은 경조직인 거고, 그 다음에 빨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프로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 오케이? SRT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구조와 매우 적합한데, 근데 뭐와 비교해서냐면 compared to those the highly durable the spider silk, 바로 매우 탄탄한 거미줄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대요. They can also,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SRT 프로틴이 되겠네요. SRT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 또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양한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밑줄 가자 다시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잠재적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It is expected, 가주어 진주어겠죠. that 이하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도 위에서 말했던 SRT 프로틴이 되겠죠. 이러한 SRT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쉬워요. 뭐보다? 스파이더 실크보다 훨씬 더 쉬워요. 밑줄 가볼까? 바로 실험실에서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스파이더 실크보다 훨씬 더 쉬운 게 SRT 프로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서 대미 의미하는 건 당연히 다시 한번 말해보면 SRT 프로틴이 될 겁니다. 그러한 SRT 프로틴을 다시 사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물질로 처리하는 것은 이게 문장의 주어. Could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환경이 훨씬 더 좋더라. 밑줄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결국은 그 SRT 프로틴이 좋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could have all kind of application, 모든 적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포함해서 보건수술이라던가 아니면 친환경적인 그러한 포장지의 생산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가봅시다, 여러분들. 존 스타인백과 연극 소설에 관련된 얘기고요. 얘는 지금 새로운 문학 형태에 관련된 연극 소설입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미국 작가였던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대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문학 형태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문학 형태가 뭘로 불려졌냐면 바로 연극 소설로 불려졌대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 잡고 지금부터 글을 읽어 갑니다. 가봅시다. 자, 희곡과 가장 유사하게도 이러한 연극 소설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액트가 행동 아니고요. 영어 그 소설에서는 일막, 이막 할 때요. 세 개 또는 네 막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스타일, 문체라고 하는 건 바로 스테이지 쇼와 굉장히 유사하대요. 근데 뭐라는 점에서 유사한 거냐면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주어지는데 뭐 하기 전에 이야기라던가 주된 행동이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뮤지컬을 보면 대표적으로 뮤지컬이 연극 소설이거든요. 뮤지컬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대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글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먼저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된 플로우가 나오기 전에 그 주된 플로우에 대한 간결한 서머리가 먼저 뮤지컬의 제일 앞에서 나오거든. 그치? 그걸 연극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밑줄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In addition, 게다가 했으니까 추가 부연 설명으로 자꾸 가봅시다. 게다가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건 incorporate, 뭐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dramatic, 굉장히 극적이면서 the satirical, 굉장히 과장된 측면들을 가지고 있대요. 밑줄 가봅시다. 극적이면서 과장된 측면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측면들이라고 하는 게 would be the fitting for live performance, 라이브 공연에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the play novella, 이러한 연극 소설이라고 하는 건 is the shorter than, 훨씬 더 짧습니다. 전체 길이의 소설보다 훨씬 더 짧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 일반적 소설을 보면 뮤지컬도 거의 다 소설을 기반으로 각색한 거거든. 소설을 가지고, 영화도 여러분들 소설을 가지고 각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설 그대로 사용해버리면 영화 시간 10시간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더 짧게 각색해버리는 거지. Because, 왜 그러냐면 it is intended,
이러한 연극 소설이라고 하는 건 그 단계, 그 무대를 위해서 밑줄 가볼까? 각색이 되어지도록 의도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각색이 됐다란 말은 중요한 사실을 콕콕콕 뽑아가지고 그걸 하나를 만들겠다는 소리야. Moreover, 게다가 It relies heavily on 여기서 말한 이은 연극 소설입니다. 연극 소설이라고 하는 건 밑줄 가볼까? 바로 스토리, 줄거리를 진행되는 것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매우 흥미로운 사건과 대화를 가지고요. 바로 캐릭터들 사이에서요. 여러분들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도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을 기반으로 했는데 해리포터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지루한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해리포터 영화는 지루한 부분 거의 다 뺐죠. 왜 그러냐면 지루한 부분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일단 첫 번째 너무 길다. 그리고 재미가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건 위주로 분명히 얘들은 만들었을 겁니다. 뭐라기보다는요, 내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거냐면 심리학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장르에서 발견이 되어질 수 있는 내재적인 서술에 집중한 게 아니라 얘들은 흥미로운 사건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적용 독해 5번 가볼까요? 자, 5번에 볼까요? 현대 음식 광고에서의 자연의 환상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여러분들. 좀만 힘냅시다. 요것도 실제 기출이었어요. 오케이? 자연, 즉 유기농에 관련된 글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봐보세요. 비록 많은 도시 쇼핑객들은요, 명확하게 이러한 개념에 끌립니다. 어떤 개념에 끌리는 거냐면 buying and eating food, 어떠한 음식을 사고 먹는 것에 관련된 그러한 개념에 끌리는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자연과 관련된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러한 개념에 끌립니다. 즉 여기서 말한 자연이 뭐냐면 이렇게 주장이 되어지는 건데 바로 광고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진 이러한 자연은 더 이상은 진짜 자연이 아니야.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연이 아니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과일이 나오면 얘는 여러분들 양보절이라고 하고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무조건 주절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뒷문장이 제일 중요한 말이겠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광고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유기농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봐봐. 우리가 사람들이 유기농 음식을 사서 유기농 음식을 먹으려고 하겠죠. 왜? 유기농 워낙 환경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기농이 비싸더라도 산단 말이야. 근데 광고에서 유기농을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 유기농 즉 자연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 원래 맞지 않니? 내가 만약에 주문을 하면 바로 자연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유기농 당근을 시켰으면 진짜 그 농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바로 그 당일날 당일 배송하는 게 원래 자연적 즉 유기농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맞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광고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떠한 홈쇼핑에서 말한 유기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유기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물론 자연에서 갖고 온 거지만 그걸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냉동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과연 유기농이냐 이거야. 더 이상은 유기농이 아닌 거지. 맞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에서 말하는 유기농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자연이라고 하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가 첫 번째 문장이야. 됐지? 그 상황에서 보세요. 근데 진짜로 정말로 실제로 강조 표현입니다. 많은 광고에서 주장이 되어진 이러한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음식 제품과 관련이 있는데 오직 바로 광고의 부착물로서요. 밑줄 가볼까? 광고의 부착물이란 말은 광고가 그냥 유기농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 진짜 자연과 관련된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상황에서 가봅시다. This is clearly case. 영어에서 case는 사실이죠.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이야. 뭐에 있어서요? 이거에 있어서요. 자, 프랑스 사회학자였던 이 사람이 언급하는 건데 이게 바로 지시성에 대한 감소라고 한대. 얘들아, 지시성에 대한 감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의미가 결국은 달라졌다는 소리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소리야. 즉, 이게 말이 어려울까 봐 다시 한번 즉이야. 즉, 단어에 대한 경향인데 어디 아래에서
자본주의 영향 아래에서의 단어의 경향인 거야. 근데 그 단어라고 하는 건 뭐인 거냐면 실제로 분리시키는 건데 의미 있는 연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자본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단어의 경향인 거야. 요거 한번 밑줄에 볼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가 의미하는 건 얘는 위에서 말했던 광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져보면 광고라는 게 없었던, 즉 자본주의 시절, 즉 광고가 없었을 때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유기농이라고 하는 건 진짜 유기농이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의 영향력 아래에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광고에서 사용되는 언어일 뿐이기 때문에 진짜 의미와는 분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한 의미 있는 연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 자연을 말하는 거야. 그냥 쌤은 쉽게 말해서 유기농으로 가볼게. 요렇게.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Increasingly. 놀랍게도 음식 광고라고 하는 건 쇼핑객들이 be accustomed to 어디에 익숙해지다.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해버린대. 밑줄 가볼까?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해. 왜? 많은 광고들은 계속 유기농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기농 말고 그냥 광고가 말하는 유기농을 계속 믿고 있는 거야. such as fresh, natural 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 여러분 들으면 알겠지만 자, fresh, 신선한 이래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함은 진짜 자연에서 바로 따와야 된다니까? 근데 광고가 말하는 신선함이라고 하는 건 야, 자연에서 따온 건 맞는데 우리가 잠시 보관한 거야. 얘는 진짜 프레쉬가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그 정의가 뭐냐면 could well be considered 바로 그들의 전통적인 의미와는 정반대로 여겨질 수 있는 정의가 돼버리는 거야. 밑줄 가볼까? 정반대 의미야. 여기서 말한 전통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진짜 자연을 말하는 거겠지. 맞죠? 가보자. The new definition. 새로운 정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음식 시스템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죠. 어떤 음식이냐면 전통적인 의미와 기대, 그러니까 고객들의 의미와 전통적인 그러한 기대감에 충족이 되어지는 밑줄,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야. 왜? 얘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they better meet shopper desire. 그것들은 실제로 고객들의 욕구에 훨씬 더 많이 충족을 하죠. 비록 그것이 뭐하는 척하는 거지만 자연인 척하는 거지만 여기서 pretense는 뭐뭐인 척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 쌤이랑 본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